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예방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요, 가정폭력과 성폭력과 성매매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성폭력도 경험을 하고 성매매도 같이 경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79% 정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여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참 많이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싸움과 폭력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한 방에서 아빠가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 소리와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구석에다 몰아넣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학생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고 매일매일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나는 독립을 빨리 할 거야. 여러분, 이 학생이 독립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집을 나가겠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가출을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먹고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그동안에 조금씩 모아둔 용돈을 가지고 한 2, 3일은 잘 사용을 했답니다. 우리가 여러 조사에서 봤을 때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것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절반이 돈이 없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건 만남 등의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라가 5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 역시 PC방에 갔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요금이 끊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재워줄 곳이 필요하다. 돈 벌고 싶다. 숙식이 제공되는 알바 자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쪽에서 재워주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자겠다는 것과 저쪽에서 재워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은 어떤 한 성인 어른이 알바 자리 챙겨주겠다. 한번 만나자. 어디냐? 어디 앞에 있습니다. 그래, 너 배고프겠다. 그 설렁탕도 좀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피자도 얻어먹고 떡볶이도 얻어먹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아저씨였습니다. 알바 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그 말에 내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결국은 그 성인 어른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우리는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란 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매매 맨 처음 하게 된 나이가 몇 살이냐 얘기했을 때 14세에서 17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8.1%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생 또한 중학생 그 연령대에 감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 환경이 굉장히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한 어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충분히 그 순간에 그 처지를 보면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그 길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나와서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가 유혹을 그쵸, 유혹의 그런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매매 길로 간 여학생을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요즘에는 뭐 가출페이미라는 것도 따로 있고 어떤 경우는 가출과 관련되는 정보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모님이랑 이런 게 갈등이 심하다. 집을 좀 나가고 싶은데 뭐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나오면은 함께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가 뭐 이런 것된 정보를 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그 또 가출 또 요즘에는 가정폭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그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기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라인의 그 성매매, 조건 만남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모두 이제 함께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생각 한번 해봅시다. 폭력을 당하더라도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 감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추게 되면은 심한 말은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면 가정폭력이 아니다. 여러분 폭력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다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다치지 않고 마음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른들에게만 일어난다. 그럴까요?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루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화가 나면 폭력을 좀 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렸다면 그것은 술 때문이니까 용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때렸다면 바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술과 관련되었을 때 집에서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예,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겁먹지 말고 선생님이나 경찰에 알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참아야 될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는 폭력, 이거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가정폭력과 관련되는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엄마가 결국은 살해당한 이런 것들이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강서구의 유명한 이 아파트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청원을 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제주도에서 중학교 학생이 살해당한 어머니의 그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이런 헤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한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45%가 가정의 45%가 가정폭력을 경험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45%면 엄청난 반 정도의 숫자란 말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학생들 한 집 건너 하나 예, 이렇게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은 갖고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는 죽거나 죽이거나 해야지만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침묵을 깨야 됩니다. 가정폭력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이제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그 인식이 아주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었을 때 점점 해마다 이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부모가 82%라는 겁니다. 어쨌든 양육자, 보호자가 85%,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집단 자살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생활고가 너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자녀를 살해한 겁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에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아동 학대 사건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보호자가 아동을 한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가정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도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 모두가 가정폭력의 가정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이런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대상에 따라서 가정폭력의 유형이 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배우자 폭력, 부부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우자 폭력에서 자, 여자, 남자, 여성과 남성,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배우자 중에서 누가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대부분입니다. 자, 배우자 폭력도 있는가 하면 또 노인 학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 학대, 그리고 아동 학대, 아동의 건강이라든가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폭력, 또 방임, 이런 것들이 아동 학대입니다. 아동 학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여러분의 나이도 지금 아동의 연령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속에서도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에서도 만 18세 미만은 아동입니다. 자, 아동학대, 자녀폭력 이걸 좀 들여다보면은요. 신체적인 학대 있습니다. 멍들고 때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들이 좀 종종 일어나는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또 정서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과 심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리지는 않지만은 잠을 못 자게 한다든가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학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성적인 학대도 함께 있는 거죠. 게다가 중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방임이라는 부분, 유기라는 부분, 또 물리적인 방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어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항상 배고픔,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불량한 위생 상태에서 그냥 살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방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교육적인 방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 교육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결석을 계속하게 해도 괜찮게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교육적인 이런 방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치가 필요함에도 그걸 방임하는 이 의료적인 방임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 형태에 따른 또 가정폭력, 또 부부폭력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우리가 다 알아요. 때리거나 어떻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 네, 피해 형태에 따른 가정폭력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폭력, 때린다든가 몸에 상처를 주고 하는 이 신체적인 폭력, 또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는, 또 가정이라고 하면은 함께 갖고 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 하는 이런 가정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 또 정서적으로 무시를 한다든가 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눈빛이나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박이 되는 이런 부분들, 또 물건을 파괴를 한다든가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을 한다든가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특히 또 경제적인 학대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경제적인 학대에 대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급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허락을 꼭 받고 쓰라라는 이런 부분들, 가정폭력의 그런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통념들, 이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서 여전히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은폐되고 밀폐된 이런 부분들이 다 보니까 지속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 가족 안에서는 본인이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다. 또 남의 집인 경우에는 남의 집안 일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면서 피해자가 정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의 이 통념들을 보면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둥, 애들은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맞을 짓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겪은 성인 자녀들이 모여서 집담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경험을
털어놓고 나서 서로 위로하면서 어떤 그 개선 방안이 있을까 논의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참 편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 안보다도 집 밖이 더 안전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나의 이런 경험을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된 계기가 뭐냐?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서 마음에 많이 와닿고 가슴이 좀 짠한 이런 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 가정폭력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학교를 가서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왜 엎드려서 울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오늘 늦잠을 잤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을 안 주고 혼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듣고 나서 "너네 집은 그런 걸로 혼내고 밥을 안 주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집은 이러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본인이 가정폭력 '아 이것이 가정폭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은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폭력을 할 때 이 학생은 무서워서 아빠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아빠 이러지 마세요. 아빠, 아빠." 계속 웃었답니다. 아빠는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네요. 그래서 아들의 웃음과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아빠는 그 폭력을 멈추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이 있을 때마다 이 학생은 아빠의 허리를 감싸면서 자꾸자꾸 웃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말은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누군가와 갈등을 가지고 올 때쯤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겁이 나서 자기가 자꾸 웃는답니다. "희죽희죽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치료가 정말 필요하구나." 어떤 경우는 '아 이렇게 해서 어 많이 좋아져서 건강한 생각을 하고 살고 건강한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폭력은 대물림 될까요? 세대 간의 전이가 될까요? 대물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전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장래 희망이었어요. 신도 사실 믿지 않았지만 그때 한 번씩 힘들면은 아는 신 다 불러가지고 네, 우리 집 가족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남들 그 TV에 나오는 가족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지금 저는 솔직히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신랑을 만나서 평범하게 살고 더 이상 나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영향력이 무섭진 않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힘들게 살아왔으니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느낌. 종교가 없는데 종교 있어 보여. 초등학생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지금도 목소리 이쁜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맞아. 이혼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나 제발 엄마랑만 같이 살고 싶어. 제일 힘들었던 말이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야. 이 말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요 그 말. 진짜. 나 때문에라도 진짜.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네 미래에 뭐 흠집 날까봐 그래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흠집은 흠집대로 다 내놔놓고 맞아요. 결혼할 때 부모 중에 한쪽 없으면은 그게 얼마나 저거 한 줄 아냐고.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장래 희망이 이혼이 되고 평범한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뭐예요? 대학교를 안 가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장래 희망은 독립하는 거예요. 유진님은요? 자, 장래희망의 역사. 거창하게. 장래희망. 뭐 앞서 말했듯이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는 무조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저처럼 아프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잠잘 곳과 뭔가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했는데,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부모가 밥을 안 주고 안 재우면은 못 먹고 못 자는 건데, 좀 마음 편히 좀 쉬다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퇴를 하고 나왔고, 뭐 가정폭력 당할 때도 밖에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뭐 카페를 들어가도 미성년자고 딱 봐도 애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솔직히 안에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된다면은 그런 공간 하나 정도 마련해 주는 거? 그 정도지. 네. 이런 것들을 뒤쪽에 가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가정폭력의 본질, 뭔가 가정폭력의 본질은 소유를 하려는 의식, 통제하려는 이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이게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이런 과정 속에 피해자를 고립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에 못 가게 한다든가, 친구를 못 만나게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게 만들어버리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또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은폐가 되고 지속이 되고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배우자 폭력 이상으로 자녀를 폭력을 하고 또 배우자의 부모까지 폭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대 간의 전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침묵하지 말자. 침묵을 깨고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의식 속에 성별화된 폭력 문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그 남편이 중심이 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고 남성의 권력이, 아버지의 권력이 그 어느 권력보다는 그 성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트 폭력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모두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폐쇄된 이런 공간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시작은 약하게 시작을 되었지만은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법으로 공식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형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가정폭력, 이 부분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의미를 두었다면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범죄이다.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 가족 구성원의 그런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법으로도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신변 보호 조치 이것과 관련되어서 피해자의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바로 드러내고 신고를 한다는 이게 답입니다.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내가 참으면 되지? 참고 살다가 생명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바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단 그 위험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1월 21일에 가정폭력의 그런 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되는 범죄 유형도 이제 확대된 부분들, 가정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이런 죄들, 우리가 불법 촬영 이런 것들도 가정폭력 범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시조치, 접근 금지를 어긴 사람도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있다 이러면 체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법이 좀 개정이 되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이 부분과 조건상담부 기소유예라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이 가정폭력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이것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전화 1366이 아주 중요한 전화입니다.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366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혹시나 필요하다면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가해자 교정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 부부 집단 상담까지도 할 수 있고 쉼터 이런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은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의식주가 무료 제공되는 부분들 또 비밀 전학을 해서 학습 지원을 해주는 부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정폭력 예방 교육 모두 마쳤습니다. 나눠드린 활동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